붉은 피가 하얀 옷자락을 물들입니다. 제발 드시옵소서, 옹주마마. 시녀의 절박한 외침이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열흘째 단식 중인 화순옹주의 창백한 얼굴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영조의 마지막 편지가 그녀의 손에서 떨어집니다. 아버님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도위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창의궁의 한방에서 새 생명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1720년 숙종 46년 연인군과 그의 후궁정빈 이씨 사이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향이, 후에 화순옹주로 불리게 될 아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녀의 운명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화순옹주는 태어날 때 왕실의 핏줄이었지만 아버지는 아직 왕이 아니었고 어머니는 낮은 신분의 후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왕실의 보호 아래 귀한 대우를 받으며 첫 해를 보냅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화순옹주가 태어난 지 불과 1년 만인 1721년 어머니 정빈 이씨가 세상을 떠납니다. 갓 2살이 된 어린아이에게 닥친 첫 번째 비극이었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품을 잃은 화순옹주는 궁녀들의 손에 맡겨져 자라납니다. 그해 화순옹주의 아버지 연인군은 경종의 이복동생으로서 세제로 책봉됩니다.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아버지의 지위가 상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화순옹주는 왕실의 그늘에서 고독한 유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저 아이는 자신의 운명을 알까요? 궁중의 나인들이 속삭입니다. 어린 화순옹주의 주위에는 정치적 갈등과 음모가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연인군은 왕위 계승을 둘러싼 치열한 권력 투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소론과 노론의 정치적 대립 속에서 연인군은 언제든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724년 경종이 갑작스럽게 승하하고 연인군이 영조로 즉위합니다. 이제 화순옹주는 왕의 딸이 되었습니다. 5살의 나이에 그녀는 자신의 위치가 크게 달라졌음을 어렴풋이 느꼈을 것입니다. 1725년 영조 1년 6살이 된 화순옹주는 공식적으로 화순옹주로 책봉됩니다. 옹주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이름이 아닌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화순옹주에게는 1살 위인 오빠 효장세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유일하게 혈육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두 남매는 같은 슬픔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1728년 9살이 된 화순옹주에게 두 번째 비극이 닥칩니다. 오빠 효장세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세자가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궁녀 순정이 한 짓이라 합니다. 궁중에서는 비밀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효장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독살이라는 의혹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화순옹주도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록과 승정원 일기에는 효장세자가 죽을 즈음에 화순옹주가 홍진 및 하열 증세를 보인 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장세자를 독살했다고 추정되는 궁녀 순정이 화순옹주에게도 독을 먹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옹주마마, 이 약을 드시면 몸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간교한 미소를 띤 궁녀의 얼굴이 어린 화순옹주의 기억 속에 각인됩니다. 다행히 화순옹주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지만 이 사건은 그녀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이 독살 시도로 인한 하열이 훗날 그녀의 불임과 연관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제 화순옹주는 아버지 영조의 유일한 적장녀로 남았습니다. 언니 화어공주도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형제를 모두 잃은 화순옹주에게 아버지 영조는 유일한 의지처였습니다. 영조는 딸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였습니다. 옹주야, 내가 있어 내 마음이 위로가 된다.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도 불구하고 어린 화순옹주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창의궁의 넓은 뜰을 혼자 걷는 어린 화순옹주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입니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이미 무거운 운명의 짐이 얹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부재, 오빠의 의문사, 그리고 자신을 노린 독살 시도까지. 이 모든 상처를 안고 화순옹주는 성장해 갑니다. 한편 궁궐 깊숙한 곳에서는 새로운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효장세자가 죽은 지금 다음은 누가 왕위를 이을 것인가? 신하들의 은밀한 대화가 오갑니다. 영조의 다른 자식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화순옹주의 위치는 미묘하게 변화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영조의 유일한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형제자매들이 생겨났지만 그들은 모두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이복 형제들이었습니다. 화순옹주 마마 공부할 시간입니다. 스승의 목소리에 어린 화순옹주는 책에 시선을 돌립니다. 그녀는 소학, 연려전 등 유교 경전과 여성 교육서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버지 영조는 딸의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연려전을 통해 여성의 정절과 도리를 가르쳤는데 이것이 훗날 화순옹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가치관이 됩니다. 화순옹주는 성품이 유순하고 검소했습니다. 옹주에게 보석과 노래기를 앞에 펼쳐놓았는데 일부러 눈을 감고 보지 않았다는 일화는 그녀의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화려한 궁중 생활 속에서도 검소함을 잃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영조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기특한 아이구나.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어린 시절의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채 화순옹주는 13살이 되어갑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새로운 인생의 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궁궐의 깊은 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서 화순옹주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어머니, 오빠,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녀의 조용한 물음에 대답은 없지만 깊은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의 운명을 지켜보는 듯합니다. 1732년 영조 8년 초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궁궐을 스치는 날, 영조는 화순옹주의 가래를 위한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가래청을 설치하라. 내 딸의 혼인이 부족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13살이 된 화순옹주에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을 딛고 이제 그녀는 한 가정의 주부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화순옹주의 혼인 상대로 선택된 이는 영의정 김은경의 아들 김안신이었습니다. 영조는 탕평책의 일환으로 노론 세력인 김은경과의 혼인관계를 통해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자 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숨겨진 혼인이었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운명적이었습니다. 초간택에서부터 계속 첫 번째로 입장했습니다. 분명 김안신 도령은 이미 부마로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궁중의 나인들이 수군거립니다. 간택의식은 형식적이었을지 모르나 그 결과는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김안신은 혼인을 위해 그의 집에서 관례를 치른 후 월성이라는 부마의 자코를 받았습니다. 화순옹주의 가래날, 궁궐은 화려한 의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가마가 궁궐 문을 나서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화순옹주 마마의 가래입니다. 길을 비우시오. 호위 군사들의 외침 속에 화순옹주는 생전 처음으로 궁궐 밖 세상을 제대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의 눈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김안신은 당시 화순옹주와 같은 13살의 소년이었지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품은 남달랐습니다.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했으며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글씨를 잘 쓰고 시문과 정각에도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겸손함과 검소함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인물도 훤칠하고 머리도 영민하며 몸가짐이 항상 겸손하니 옹주의 짝으로 더할 나위가 없겠구나. 영조는 사위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안신은 왕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단옷을 걸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이 그가 부마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혼인 후 화순옹주는 처음 2년 동안 궁에 머물다가 1734년에 비로소 출합하여 김안신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가정에서의 생활은 화순옹주에게 커다란 변화였습니다. 궁궐의 엄격한 규율과 달리
김한신과의 생활은 소박하고 자유로웠습니다. 도희님, 오늘은 어떤 시를 읽으실까요? 화순옹주의 다정한 물음에 김한신은 미소로 답합니다. 오늘은 두부의 시를 읽읍시다. 옹주께서 좋아하시는 시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를 읽고 글을 쓰고 그림을 감상하며 지적인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김한신은 화순옹주의 지혜와 덕을 존중했고 화순옹주는 김한신의 학문과 인품을 아꼈습니다. 그들의 집은 검소했지만 문화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김한신은 글씨를 잘 쓰고 정각에도 뛰어났기에 집안 곳곳에는 그의 작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화순옹주도 자수에 능했는데 특히 그녀가 정성껏 수놓은 병풍은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화순옹주 마마의 자수는 궁중 최고의 솜씨라 불립니다. 방문객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금슬은 매우 좋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들을 어진 도위와 착한 옹주라 부르며 이상적인 부부의 모델로 여겼습니다. 도위와 더불어 서로 경계하고 힘써서 항상 깨끗하고 삼감으로써 몸을 가지니 사람들이 이르기를 어진 도위와 착한 동주가 아름다움을 짝할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실록의 기록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행복에 한 가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도 임신 소식이 없자 두 사람은 슬픔을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옹주마마,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김한신의 위로에도 화순옹주의 마음 한편에는 자식을 갖지 못하는 슬픔이 자리 잡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화순옹주의 불임이 어린 시절 독살 시도 때 겪은 하열 증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화순옹주가 음독으로 하열하면서 불임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한신이 첩을 통해 자식을 두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불임의 원인은 화순옹주 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부부는 김한신의 형인 김한정의 셋째 아들 김희주를 양자로 드립니다. 김희주는 추사 김정희의 할아버지로 훗날 화순옹주와 김한신의 집안이 조선 최고의 학자 가문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화순옹주의 삶은 궁중의 화려함보다는 소박한 행복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종종 아버지 영조를 찾아가 안부를 여쭈었고 영조 또한 딸을 각별히 아꼈습니다. 우리 화순이가 이렇게 현명하게 자랐구나. 정빈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영조의 말에 화순옹주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화순옹주와 김한신은 더욱 깊은 사랑으로 결속되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문인들이 모여 시를 읊고 그림을 논하는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김한신의 학문적 명성이 높아지면서 찾아오는 이들이 늘었고 화순옹주는 그런 자리에서 현명한 주인으로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1740년대 영조의 치세가 안정기에 접어들 무렵 화순옹주 부부의 생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옹주마마,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침마다 김한신은 화순옹주에게 이렇게 인사했고 화순옹주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궁중의 정치적 소용돌이와 거리를 두고 그들은 자신만의 작은 세계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1750년대 후반 김한신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도희님, 약을 드셔야 합니다. 화순옹주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김한신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괜찮소. 조금 쉬면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의 병세는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의원들이 처방한 약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1757년 겨울 김한신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화순옹주는 밤낮으로 남편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도희님, 제발 버티세요.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화순옹주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김한신은 힘겹게 손을 들어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1758년 새해가 밝았지만 화순옹주 부부에게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김한신의 상태는 나날이 위태로웠고 화순옹주의 마음은 이미 비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행복했던 25년의 결혼 생활이 막바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화순옹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1758년 1월 초 한겨울의 칼바람이 서울 성곽을 휩쓸던 그날 화순옹주의 집에 불길한 기운이 감돕니다. 39세의 김한신은 병상에 누워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화순옹주는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그의 옆에서 밤을 새웁니다. 도희님, 제발 눈을 떠주세요. 저를 보세요. 화순옹주의 애타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의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8세기 조선의 의술로는 김한신의 병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옹주마마 정성을 다했지만 도희님의 병세가 매우 위중합니다. 의원의 말에 화순옹주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최악의 상황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1월 4일 새벽 김한신의 숨소리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화순옹주는 남편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도희님을 살려주소서. 그러나 하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김한신은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희님, 도희님. 화순옹주의 절규가 집안을 가득 메웁니다. 김한신의 죽음 소식은 빠르게 궁궐에 전해졌습니다. 영조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월성위 김한신이 죽었다니. 참으로 애통한 일이로다. 영조는 즉시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현종의 딸 명안공주의 부마 해창위 오태주의 예에 따라 장례를 거행하라. 왕실의 예우를 다하여 사위를 떠나보내려는 영조의 마음이었습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되는 동안 화순옹주는 깊은 충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시신 옆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옹주마마,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시녀들의 권유에도 화순옹주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첫날,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이 지나도 화순옹주는 한 모금의 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옹주가 7일째 단식 중이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이 날 것입니다. 신하들의 보고를 받은 영조는 크게 걱정합니다. 그는 즉시 화순옹주의 집으로 향합니다. 영조가 직접 딸을 찾아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영조의 마음은 딸의 안위를 걱정하는 염려로 가득 찼습니다. 영조가 화순옹주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가 본 것은 완전히 변해버린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단식으로 인해 화순옹주의 얼굴은 파리해졌고 눈은 깊게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화순옹주는 힘없는 목소리로 영조를 맞이합니다. 영조는 딸의 손을 잡고 간곡히 말합니다. 내 딸아, 이제 그만 음식을 들거라. 아비의 말을 들어라. 화순옹주는 영조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도희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조는 놀라움과 안타까움으로 딸을 바라봅니다. 아니 된다. 내가 어찌 이토록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내 남편이 죽었다고 내 목숨마저 버릴 수는 없다. 영조는 시녀들에게 미음을 가져오게 합니다. 화순아, 이 미음이라도 한 모금 마시거라. 아비를 위해서라도. 영조의 간곡한 부탁에 화순옹주는 마침내 미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한 모금을 겨우 넘기자마자 그녀는 모든 것을 토해냅니다. 차마 목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버님, 용서하십시오. 영조는 더 이상 딸의 뜻을 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깊은 슬픔에 잠겨 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포기할 수 없었던 영조는 곧 장문의 편지를 써서 화순옹주에게 보냅니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과 딸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순아, 내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은 어찌 된 일이냐. 너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너까지 따라가려 함은 옳지 않다. 나라는 내 아비가 아직 살아있지 않느냐. 늙은 아비를 두고 어찌 내가 먼저 가려 하느냐.
영조의 편지는 화순옹주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효도와 남편에 대한 정절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도위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식 10일째, 화순옹주의 상태는 극도로 악화됩니다. 신하들이 영조에게 급히 보고합니다. 옹주마마의 병세가 매우 위독합니다. 이제는 회복의 가망이 없습니다. 영조는 또다시 딸의 집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신하들이 말립니다. 전하, 이미 옹주마마의 결심이 굳건합니다. 더 이상 볼 수 없는 모습을 보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영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뜻대로 하게 하라. 하지만 모든 정성을 다해 간호하라. 아버지로서 영조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딸의 결심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궁으로 돌아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순옹주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옵니다. 단식 13일째, 그녀는 이제 말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시녀들이 그녀의 곁을 지키며 울었습니다. 옹주마마, 제발 버티세요. 하지만 화순옹주의 눈에는 이미 저 세상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남편의 유품인 붓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을 내 관에 함께. 힘겨운 목소리로 화순옹주는 마지막 소원을 전합니다. 그것은 남편 김한신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붓이었습니다. 화순옹주는 붓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습니다. 1758년 1월 17일, 음력으로는 영조 34년 1월 17일, 화순옹주는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 김한신이 사망한 지 정확히 13일 만이었습니다. 화순옹주의 죽음은 궁중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조선 왕실에서 남편을 따라 자결한 유일한 옹주였습니다. 영조는 딸의 부음을 듣고 크게 슬퍼했습니다. 내 딸아, 어찌 이리 고집을 부려 늙은 아비를 두고 먼저 가느냐. 영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화순옹주의 장례는 왕실의 예우를 다해 치러졌습니다. 영조는 장례에 쓰이는 물품을 모두 아끼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화순옹주의 관은 남편 김한신의 묘 옆에 안장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생전에 깊은 사랑을 나누었고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장례식 날 예조판서 이익정은 영조에게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전하, 화순옹주의 정절을 기리기 위해 정려를 내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려는 연려나 효자를 기리기 위해 문을 세우는 것으로 국가적으로 그 덕을 인정하는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옹주가 비록 정절은 지켰으나 자식으로서 아비의 말을 따르지 않고 죽었으니 효에는 모자람이 있었소. 아비가 되어 자식에게 연려문을 내리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소? 영조의 말에는 딸에 대한 애정과 동시에 유교적 도덕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하의 말씀은 지당하오나 훌륭한 정절을 그대로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하들이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그러나 영조는 단호했습니다. 백세토록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정절에 달려있지 연려문에 달려있지 않다. 앞으로 다시는 이 일을 논하지 말라. 이로써 화순옹주의 연려문 논의는 일단락됩니다. 화순옹주와 김한신의 묘는 충청남도 예산군 신안면 용궁리에 나란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곳은 훗날 추사 김정희의 본가와 가까운 곳으로 김한신의 후사로 들인 김희주가 그 가문을 잇게 됩니다. 두 사람의 무덤 앞에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지게 됩니다. 한편 궁중에서는 화순옹주의 죽음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가 퍼집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자결이 단순한 연려의 행동이 아니라 더 깊은 이유가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옹주마마는 어린 시절부터 너무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오빠마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으니 남편이 떠난 후의 삶이 너무 공허하게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화순옹주의 자살 이후로 일각에서는 연려 이데올로기보다는 그녀의 외로웠던 인생사를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 언니, 오빠를 다 잃고 다른 후궁을 들이고 그들에게서 여러 자식을 낳는 아버지와 겁만, 화려한 왕궁을 보며 홀로 성장한 고독감, 그리고 슬하에 자식 없이 남편마저 잃게 되자 남은 여생의 허무함을 견디지 못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눈에 화순옹주는 정절을 지킨 연려로 각인됩니다. 어진 도위와 착한 옹주, 마침내 함께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슬픈 사랑의 전설로 기억합니다. 화순옹주와 김한신의 이야기는 민간에 퍼져 여러 설화로 재탄생했습니다. 예산 용궁리에 전해지는 설화 중에는 화순옹주의 비극적 운명을 더욱 극적으로 그리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화순옹주가 남편 김한신에게 아버지 영조의 골룡포를 입혀보았다가 사도세자의 분노를 사서 김한신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민간 설화지만 화순옹주의 비극적 생애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는지를 보여줍니다. 1758년 1월 4일 화순옹주의 남편 김한신이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화순옹주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편의 시신을 바라보는 화순옹주의 눈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도희님, 곧 따라가겠습니다. 그녀의 속삭임은 방 안에 머물던 시녀들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옹주마마,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시녀들이 놀라 말리지만 화순옹주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듯 했습니다. 화순옹주는 조용히 상복으로 갈아입고 남편의 빈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도희님을 따라 이승을 떠나겠습니다. 그녀의 선언은 단호했습니다. 시녀들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화순옹주의 얼굴에 담긴 결연한 표정을 보고는 그 누구도 감히 말릴 수 없었습니다. 첫째 날 화순옹주는 남편의 빈소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옹주마마, 미음이라도 드십시오. 시녀가 올린 미음 그릇을 화순옹주는 손짓으로 물리쳤습니다. 필요 없다. 이제 내게는 어떤 음식도 필요 없다. 둘째 날 화순옹주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셋째 날 화순옹주의 단식 소식이 궁중에 알려집니다. 화순옹주가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며 음식을 전폐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영조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즉시 가서 확인하라. 신하들이 화순옹주의 집을 방문하고 돌아와 보고합니다. 전하, 옹주마마께서 남편을 따라 죽기로 결심하신 듯합니다. 이미 3일째 물 한 모금 드시지 않았습니다. 영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옹주가 남편이 죽은 뒤로부터 음식을 끊었다니 이를 내버려두면 어찌 압이 된 도리라 하겠는가. 영조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화순옹주의 집으로 향합니다. 왕이 직접 신하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영조는 딸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소식에 모든 예법을 무시하고 서둘러 길을 나섭니다. 영조가 화순옹주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합니다. 화순옹주는 이미 7일째 단식 중이었고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빠진 얼굴, 움푹 들어간 눈, 그리고 창백한 입술.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아버님. 화순옹주는 힘겹게 일어나 영조에게 예를 표합니다. 화순아,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즉시 이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거라. 영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내 아비의 마음은 어찌 되겠느냐? 나를 생각해서라도 음식을 먹거라. 화순옹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영조는 시녀에게 미음을 가져오게 합니다. 화순아, 내 말을 들어라. 이 미음이라도 마시거라.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에 화순옹주는 마지못해 미음 그릇을 받아듭니다.
그녀는 한 모금을 겨우 입에 넣었지만 곧 모든 것을 토해냅니다. 차마 목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버님, 용서해 주십시오. 영조는 딸의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는 화순옹주의 결심이 얼마나 굳건한지를 느낍니다. 내 딸아, 내 마음이 그토록 결연하다면 내가 어찌하겠느냐. 영조의 눈에도 눈물이 고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딸의 이마에 손을 얹고 축복을 빕니다. 부디 저 세상에서는 행복하거라.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궁으로 돌아갑니다. 영조는 궁으로 돌아온 후에도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문의 편지를 써서 화순옹주에게 보냅니다. 편지에는 아버지로서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순아, 내가 이리 고집을 부리는 것은 아비에 대한 불효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다. 남편이 죽었다고 내 삶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다. 화순옹주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 효와 열이라는 두 가지 덕목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과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화순옹주는 마음속으로 오랜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립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도위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식 10일째, 화순옹주의 상태는 극도로 악화됩니다. 그녀는 이제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시녀들은 눈물로 그녀를 간호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옹주마마, 제발 조금이라도 물을 드십시오. 시녀들의 간절한 부탁에도 화순옹주는 고개만 흔들 뿐이었습니다. 영조에게 화순옹주의 위태로운 상황이 다시 보고됩니다. 전하, 옹주마마의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영조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내가 어찌 딸의 죽음을 그저 지켜만 보아야 하는가? 영조는 다시 한번 화순옹주의 집으로 가려 했지만 신하들이 말립니다. 전하, 옹주마마의 모습이 너무 변해 있습니다. 이제는 그저 평온하게 가시게 해드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영조는 결국 신하들의 만류를 받아들이고 대신 의관들을 보내 최선을 다해 화순옹주를 돌보게 합니다. 비록 옹주의 뜻이 굳건하나 최대한 고통 없이 가도록 하라. 영조의 지시에 의관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화순옹주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단식 13일째 되는 날 1758년 1월 17일 화순옹주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김한신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3일 만에 그를 따라갔습니다. 화순옹주의 마지막 순간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저 세상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다시 만난 것처럼. 화순옹주의 죽음 소식은 궁중에 큰 슬픔을 안겼습니다. 영조는 딸의 부음을 듣고 깊은 비통함에 빠졌습니다. 내 딸아, 어찌 이리 고집을 부려 늙은 아비를 두고 먼저 가느냐. 영조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는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마음을 추스릅니다. 화순옹주의 장례는 왕실의 예우를 다해 치러졌습니다. 영조는 장례에 쓰이는 물품을 모두 아끼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직접 장례식에 참석하여 마지막으로 딸을 배웅했습니다. 화순옹주의 관은 그녀의 소원대로 남편 김한신의 묘 옆에 안장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예조판서 이익정이 영조에게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전하, 화순옹주의 정절을 기리기 위해 정려를 내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려는 연려, 효자, 충신 등을 기리기 위해 국가에서 특별히 문을 세워주는 예우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정절을 지킨 여성에게 이러한 예우를 자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이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옹주가 비록 정절은 지켰으나 자식으로서 아비의 말을 따르지 않고 죽었으니 효에는 모자람이 있어? 그리고 아비가 되어 자식에게 연려문을 내리는 것은 자손에게 법을 주는 도리가 아니며 또한 뒤에 폐단이 될 수 있어?
영조의 말에는 딸에 대한 깊은 사랑과 동시에 유교적 도덕관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익정은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천하의 말씀은 지당하오나 옹주마마의 훌륭한 정절을 그대로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단호했습니다. 백세토록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정절에 달려있지 열려문에 달려있지 않다. 앞으로 다시는 이 일을 논하지 말라. 이로써 화순옹주의 정려에 관한 논의는 영조 때에 일단락되었습니다. 화순옹주의 사례는 조선 역사상 매우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그녀는 조선 왕실에서 유일하게 남편을 따라 자결한 옹주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실의 여성들은 남편이 죽더라도 자결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순옹주는 자신의 살보다 남편과의 사랑과 정절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화순옹주의 결정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행동이 조선시대 유교적 가치관에서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여겨지는 연려의 표본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자살이 단순한 정절의 실천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의 고통과 상실, 그리고 남편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허함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화순옹주는 2세 때 어머니를 잃고 9세 때 오빠를 잃고 친형제가 모두 죽은 상태에서 홀로 자라야 했습니다. 게다가 결혼 후에도 자식을 갖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하는 남편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속된 상실 경험이 그녀에게 깊은 허무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다시 허무감 속에 남은 여생을 보내느니 죽음을 선택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입니다. 또한 화순옹주의 집안에는 불임에 대한 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화순옹주와 김한신 부부는 슬하에 자식이 없었고 김한신은 첩을 통해 자식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는 화순옹주가 불임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녀의 불임이 어린 시절 독살 시도 때 겪은 하열 증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화순옹주의 연려행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슬픈 사랑의 전설로 기억했고 그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어진 도위와 착한 옹주, 마침내 함께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는 민간에서 그들을 기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화순옹주의 결단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조선 사회에서 정절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왕족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그녀의 선택은 비극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과 가치관은 오늘날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순옹주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여성의 삶과 가치관,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선택이 비록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는 그녀만의 강렬한 의지와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영조는 딸 화순옹주의 죽음 이후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남편을 따라 죽은 딸이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절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화순이가 비록 불효를 저질렀으나 그 정절만은 칭찬할 만하도다. 영조는 신하들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758년은 영조에게 큰 슬픔의 해였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사위 김한신과 딸 화순옹주를 모두 잃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같은 해 정비인 정성왕후 서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이은 상실로 영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궁중은 슬픔에 잠겼고 백성들은 왕실의 비극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순옹주와 김한신은 충청남도 예산군 신안면 용궁리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이곳은 김한신의 가문 소유 땅으로 훗날 추사 김정희의 본가가 되는 곳입니다. 두 사람의 무덤은 합장묘 형태로 조성되었습니다. 묘소 뒤쪽에는 곡장이 둘러져 있고 앞에는 상석, 장명 등
망주석 한 쌍과 문인석 한 쌍이 배치되었습니다. 묘비에는 영조의 어필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딸에 대한 영조의 각별한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끝내 화순옹주에게 정렬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에서 볼 때 화순옹주의 행동은 정절은 지켰으나 불효를 저질렀다는 모순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조는 아버지로서 딸의 정절을 인정하면서도 군주로서 불효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연려문을 세우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세월은 흘러 1776년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손자 정조가 왕위에 오릅니다. 정조는 어린 시절부터 고모인 화순옹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화순옹주의 정절과 결단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우리 고모님은 왕실에서 유일하게 남편을 따라 자결한 분이시다. 이런 열행은 반드시 기려져야 한다. 1783년 정조는 화순옹주의 정절을 기리는 특별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는 충청도 예산에 있는 화순옹주의 집 마을 어귀에 정문을 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화순옹주의 정절은 왕실에서 처음으로 있는 열행이니 이를 널리 알리고 기리는 것이 마땅하다. 정조의 명으로 세워진 이 연려문은 화순옹주홍문이라 불리게 됩니다. 정문을 세우는 의식은 장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산 일대의 관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정조의 명을 담은 교서가 낭독되었습니다. 짐은 이에 고모 화순옹주의 정절을 기리기 위해 이 문을 세우노라. 옹주의 열행은 백세토록 귀감이 될 것이니 이를 기억하고 본받을지어다. 화순옹주 흑문은 정면 8칸, 측면 1칸의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붉은색으로 칠해진 이 문은 멀리서도 눈에 띄었고 사람들은 이 문을 지날 때마다 화순옹주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정조는 또한 이곳에서 매년 제사를 지내도록 지시했습니다. 화순옹주와 김한신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의 사랑과 정절을 기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정조의 이러한 조치는 할아버지 영조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세월이 흐른 후의 재평가였습니다. 정조는 고모의 정절이 갖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후세에 전하고자 했습니다. 영조가 개인적인 슬픔과 유교적 도덕관 사이에서 망설였다면 정조는 더 큰 역사적 맥락에서 화순옹주의 이야기를 바라본 것입니다. 화순옹주 흑문이 세워진 후 예산지역 주민들은 그곳을 신성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정절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옹주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녀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특히 새로 혼인한 신부들은 화순옹주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며 부부의 금실이 좋기를 기원했습니다. 예산 용궁리에는 화순옹주와 관련된 여러 전설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왕자지 이야기입니다. 화순옹주와 김한신의 묘를 쓰려고 땅을 팠는데 물이 콸콸 솟아나와 더 이상 파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200자 떨어진 곳에 묘를 썼는데 물이 솟아난 곳에는 연못이 생겼고 이를 왕자지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설화는 화순옹주와 김한신의 비극적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화순옹주가 아버지 영조의 골룡포를 만들었는데 품을 보기 위해 남편 김한신에게 입혀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사도세자가 격분하여 벼루로 김한신을 내리쳤고 이로 인해 김한신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과 다른 민간설화지만 화순옹주의 비극적 삶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시간이 흘러 세대가 바뀌어도 화순옹주의 이야기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19세기 초 화순옹주의 양자로 들인 김희주의 손자 김정희가 조선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서예가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김정희는 자신의 증조모인 화순옹주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의 학문적 성취는 화순옹주와 김한신의 정신적 유산을 계승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1976년 화순옹주홍문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45호로 지정됩니다. 이로써 화순옹주의 연려정신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홍문이 있는 예산 신안면 용국리 일대는 김정애 선생 고택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43호가 함께 중요한 문화재 단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화순옹주의 이야기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행동이 전통적인 유교 가치관에서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칭송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자기희생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문화의 희생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을 하든 화순옹주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지녔던 강한 의지와 결단력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화순옹주의 삶과 죽음은 조선시대 여성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왕의 딸로 태어나 남편에게 헌신하는 아내로 살다가 마침내 정절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열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인간의 선택과 운명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화순옹주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녀의 삶을 재조명하며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예술가들은 그녀의 비극적 사랑을 작품으로 표현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화순옹주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 드라마, 영화 등이 제작되어 대중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화순옹주의 자결이 단순한 연려 이데올로기의 실천이 아니라 그녀의 개인적 삶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겪은 상실과 고독, 불임의 슬픔, 그리고 남편의 죽음이라는 연속된 비극이 그녀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화순옹주를 단순한 유교 이데올로기의 희생자가 아닌 자신의 삶에 대해 주체적인 결정을 내린 인물로 바라보게 합니다.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화순옹주의 이야기를 조선시대 여성의 제한된 선택권과 사회적 압력의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그들은 화순옹주의 자결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기보다는 당시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한 정절 이데올로기의 극단적 실천이었다고 봅니다. 이 관점에서 화순옹주는 가부장제 사회의 희생자로 해석됩니다. 반면 문화 인류학자들은 화순옹주의 이야기를 조선시대 사랑과 결혼의 의미를 이해하는 창으로 활용합니다. 그들은 화순옹주와 김한신의 관계가 정략 결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애정으로 발전한 점에 주목합니다. 이는 조선시대 양반 가문의 결혼이 단순한 정치적, 사회적 결합이 아니라 진정한 정서적 유대로 이어질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날 예산 용국리를 방문하는 이들은 화순옹주와 김한신의 합장묘, 화순옹주옥문, 그리고 김정의 고택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이곳은 단순한 문화재가 아니라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져 온 한 여인의 사랑과 결단의 증거입니다. 화순옹주의 이야기는 현대인들에게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가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죽음을 선택할 만큼의 강한 결단력은 칭송받아 마땅한가? 아니면 비극적인 오판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시대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화순옹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준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화순옹주가 세상을 떠난 지 2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조의 바람대로 백세토록 사라지지 않는 정절의 이야기이자 한 여인의 강렬한 삶과 선택의 기록입니다. 화순옹주는 조선시대 왕실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자신의 삶의 깊은 족적을 남겼고, 그 족적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화순옹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역사 속 인물의 삶을 단순히 흑백 논리로 판단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녀의 선택은 현대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시대의 맥락과 그녀 개인의 상황 속에서는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판단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선택과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 화순옹주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한 인간 감정의 보편성을 보여줍니다.
사랑, 상실, 슬픔, 결단, 그리고 희생. 이러한 감정들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화순옹주가 남편을 따라 죽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 우리는 결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깊은 사랑과 결단의 순간을 상상하며 인간 감정의 깊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